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32평짜리 작은 웨딩홀에서 62세의 남자와 58살의 여자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3명의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민정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 씨는 식이 끝날 때까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순자 씨가 세 자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민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에 첫 번째 가시로 박혔습니다. 신랑 종호 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하나와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재산 분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선언한 것입니다. 큰아들 민수 씨가 식이 끝난 후 아버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혼인 전 재산 분리 계약서는 쓰셨죠? 종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새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모르세요. 1년 사귀고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까? 순자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순자 씨가 종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녀분들 마음이 이해됩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종호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소.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종호 씨의 빌딩 옥상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본가 출입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10평짜리 방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시어머니에게 배운 조리법을 떠올리며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했을 때 자녀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혜진 씨가 순자 씨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오셨어요. 반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져온 음식을 주방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정 씨가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엄마 갈비찜이랑 비교도 안 되네. 그리고 순자 씨가 만든 음식을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차례상에 오른 것은 전부 혜진 씨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음식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8명이 둘러앉은 식탁에 순자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 의자가 모자라네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주방에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종호 씨가 뒤늦게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괜찮아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숟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성묘를 갔습니다. 전처의 무덤 앞에서 자녀들이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20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따라온 거야? 종호 씨가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추석에 순자 씨가 집에서 흘린 눈물의 양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결혼 반지를 빼서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종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른쪽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종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 씨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이 하나둘 잘렸습니다. 순자 씨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회사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 몰래 회사에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민수 씨가 금고 앞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도장은 왜요? 모르셔도 됩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종호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남편에게 자식의 잘못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몰래 회사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을 작은 파일에 모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민수 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에 저당이 잡혔습니다. 종호 씨 명의의 대출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순자 씨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그날을 위해. 민정 씨가 찾아온 것은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의 원룸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새엄마. 아버지 통장 어딨어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통장을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개인 통장이요.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잔고가 이상하대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호 씨는 발병 후 개인 통장 관리를 순자 씨에게 맡겼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인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넘어간 건 알아요. 근데 우리 돈까지 손대면 안 되죠. 저는 생활비만 쓰고 있어요. 증거 있어요? 통장 내역 다 보여줘요. 순자 씨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정 씨가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것밖에 안 남았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거짓말. 아버지 보험도 있잖아. 민정 씨가 통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돈 어디다 숨겼어요? 순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숨긴 것 없어요. 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두고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밝혀질 거니까. 민정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실 순자 씨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호 씨가 쓰러지기 전에 맡긴 별도의 계좌였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써요. 아이들한테 말하지 마시오. 그 돈을 순자 씨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종호 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결혼 7년째였습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 왔습니다. 의사가 가족을 불렀습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병원 복도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씨와 민정 씨는 의료비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형이 회사 운영하면서 이 지경을 만든 거잖아. 야, 나만 탓할 거야? 너도 매달 생활비 타갔잖아. 순자 씨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민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죄송해요. 순자 씨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인사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명절에 외면했어요. 아버지 돈만 생각했어요. 민호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이 회사 돈 빼돌린 거 알아요. 누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 다 눈 감았어요. 나중에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말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새엄마가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형이 회사 망하게 해놓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더 대출 받으라고. 근데 새엄마가 막았다면서요.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이 더 화낸 거예요. 돈 때문에 끼어든 여자라고. 민호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호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것이 10년 만에 처음 나눈 진심이었습니다. 종호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순자 씨만 곁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위독하다고 연락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민수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종호 씨가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내 자식들이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오.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종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한테 다 말해뒀소. 당신이 고생한 거 다 알아. 무슨 말씀이에요? 믿으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끊겼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10년. 행복했어요. 종호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표정이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자녀들이 도착한 것은 아침 8시였습니다. 민정 씨가 병실 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버지 물건 어딨어요? 지갑이랑 휴대폰.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원한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49제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민수 씨, 민정 씨, 민호 씨, 그리고 순자 씨.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자녀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유산 분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 소유의 강남빌딩은 아들 민수가 담보로 잡은 대출금 12억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의 전부를 배우자 순자에게 상속한다.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분당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배우자 순자에게, 한 채는 막내 민호에게 상속한다. 둘째 민정에게는 지난 5년간 지급한 생활비 총 3억 원을 유산의 선지급으로 간주한다. 민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셋째. 개인 계좌의 금액 5억 원은 배우자 순자에게 상속한다. 단. 이 금액은 순자가 나를 간호하며 지킨 돈이다. 자녀들이 요구해도 넘겨주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민수 씨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저 여자가 꼬드긴 거야.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감정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남긴 증거 자료입니다. 순자 씨가 모아둔 서류였습니다. 민수 씨의 횡령 내역, 민정 씨의 과다 지출 기록.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3년 동안 이 자료를 모았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유산을 노리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외면당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유산을 노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아셨겠죠? 변호사 사무실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 아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열련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